제 토양 화학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물리성은 인기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뭐 나오는 용어도 사실은 생소하기도 하고, 그 뭐 제가 기껏해야 지금 뭐 1시간 반 동안 뭐 얘기했어? 경운하라는 거랑 뭐 목초 잘 주는 거랑 물 저렇게 이렇게 땅 파가지고 물구덩이 파가지고 그거 배수 되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물 주는 거랑 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적지를 찾으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경작자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물리성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이유는 과수는 화학성보다 물리성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물리성을 잘못 맞춰 놓으면은 얘는 한 자리에서 계속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 물리성을 한번 잘못 맞춰 놓으면은 복구할 방법이 없고, 그 작물 뭐 5년, 10년 자라는 내내 계속 고생하셔야 돼. 그리고 물리성을 잘못 맞추면 죽기도 잘 죽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했지만 과수 같은 경우는 물리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할애를 한 거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등한시하면은 걔 자라는 10년, 20년 동안 계속 고생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리성을 좀 강조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화학성은 채소에서는 인기가 되게 좋고요. 요것만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왜냐면 계속 경운을 해주니까 채소는. 밭작물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심기 전에 한 번은 로터리 계속 치죠. 물리선이 계속 이제 리프레시 되기 때문에,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화학성만 맞춰주면 돼. 그래서 인기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교수님의 한 7, 80%는 화학성만 연구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리성 연구하시는 교수님은 1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토양 조사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도 더 적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5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들었어요, 저 박사님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안 하셔,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토양화학성은 되게 인기가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기 장 선생님이 뒤에 앉아 계시지만은 커리큘럼을 잘못 짜면 아마 80%는 화학성 얘기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비료도 나오고 pH 나오고 뭐 나오고 뭐 계속 반복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라.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화학성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어.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개념 설명만 하고 관리하는 방법, 쉬는 시간 갖고 관리하는 방법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개념은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화학성은 여러분들이 토양 비료 처방서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고 옆으로 그래프가 가더라고요. 이것도 그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여기 위에 있는 건 뭘까요? 참,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배우셨으니까 아시겠네. 여기 있는 거는 토양 조사 항목이에요. 여러분들의 땅을 지금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진흥청에서 다 조사했어.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신규로 하신 분들은 소유하기 전에 벌써 조사를 다 끝마쳤고요. 그리고 예전에 벌써 90년대 말경에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 토양조사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밭에 안 가봤는데도 적황색 토지 임지고 예산통이고 배수 등급이 양호하고 이게 나오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걸. 조사를 안 해봤는데. 벌써 이미 우리나라 토양은 다 조사했고요. 그러니까 토양 그룹별로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가 오류가 나는 건 뭐냐? 뭐 산을 깎아냈다든지, 객토를 해가지고 흙을 잔뜩 들이붓다든지, 내가 어디서 유기물을 잔뜩 사다가 확 깔았다든지 해가지고 10년 안에 바뀔 수 있는 토성들을 바꿨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가 바꿀 수 있는데, 근본은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바꾼 토양을 파면은 이게 나온다. 그 지점을 파면은 이게 나온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요즘은 뭐 객토 규모를 어떤 분들은 뭐 4m, 5m를 파가지고 흙을 다 갈아 푸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규모가 그냥 뭐 진짜 어마어마하던데요. 요즘은 그런 데는 이제 이거랑은 전혀 이제 생판 남인 거지. 이제 이거랑은 전혀 달라진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얘는 이제 토양 조사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고, 화학성은 여기 나오는 산도, 전기전도도 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산도랑 전기전도도. pH는 potential of hydrogen. 아까 수분 포텐셜도 나왔죠. 얘 이제 힘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 가지고도 측정하고, 요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뭐 소변 검사지 같은 요런 걸 가지고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뭐 이거 기계 뭐 싼 거는 뭐 4, 5만 원부터 비싼 거는 뭐 2, 300만 원까지 다양한데요. 4, 5만 원짜리 10만 원, 100만 원 미만, 아니 그건 좀 과한가? 뭐 4, 50만 원짜리 미만짜리는 별로 믿지 마세요. 잘 안 맞아. 거기 수치는 나오지. 수치가 나오면 뭐해? 저기 안 맞는 거를. 여러분들 그런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우스에 걸어놓은 온도계가 안 맞아요. 수온 온도계 되게 안 맞아요. 그거 실제 수치랑. 그거 중국산 5,000원, 만원짜리 걸어놓으면은요 하나도 안 맞아. 그거 같은 거를 똑같은 위치 한번 걸어놔 보세요. 그 둘이가 똑같나? 안 맞아.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기계 못 그러니까 뭐 어중간한 거 사가지고 어차피 못 믿을 거 싸게 그냥 요런 거 사가지고 그냥 대충만 보세요. 대충만. 맞지는 않지만은 대충 내가 이제 pH가 조금 낮구나, 높구나, 그 정도만 보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가 딱딱딱 떨어지게 나오려면 비싼 거 사셔야 돼요. 싼 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게 상식선으로 알려드리면, 이런 거는 아마 전 시간에도 했나 본데,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pH가 숫자가 적어지는 거고, 우리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뿌리는 석회유황합제 뭐 이런 애들이 요런 데 해당되고요. pH가 되게 높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pH가 높은 물질은 뭐다? 살균제다. 죽여요. 그러니까 균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균도 죽이지만 우리가 기르는 나무도 죽여요. 풀도 죽이고, 마찬가지로 산도가 낮아져도 죽여요. 산성물질이잖아요. 염산, 황산 뭐 이런 것들. 높거나 낮으면은 죽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강의하실 때는 보면은 중간에서 양분을 흡수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거까지만 말씀하시죠, 보통. 양분 흡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pH가 낮아지면 요런 칼슘 같은 것들이 이제 불용화가 되고, pH가 높아지면은 요런 것들이 불용화가 되고,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얘네들이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뭐 해봤자 얼마 요 인산은 있네, 인산. 인산은 중요하지만은 뭐 얘네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중을 놓고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4의 이하이거나 9 이상이면 뿌리 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 pH 낮춘다고 아주 강산성 물질을 막 뿌리시면은 토양은 개량할지 몰라도 다 죽이는 거예요. 특히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가, 두더지가 하도 극성이라 목초액을 뿌리면은 얘네들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조금 과농도로 뿌리셔서, 희석을 안 한 건 아니고 목초액을 원액으로 뿌리신 건 아니고 좀 정량 희석액보다 한 2배 정도로 뿌리셨는데, 그 두더지는 쫓았는데, 두더지는 잡았는데 나무가 시름시름 앓더니 낙엽이 돼가지고 확 갔어요, 여름에.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목초액도 pH가 낮은 물질이죠. 산성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이제 수소이온이 많으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붙어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 수소가 이렇게 떡떡떡 차지해서 지가 앉아서 붙어가지고 얘네들은 다 빠져서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양분 교환을 뿌리하고 이제 토양하고 이제 양분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교환 작용이 할 수가 없죠. 여기 이제 수소만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제 그림이 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아는 막대기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뭐 여기 뭐 pH가 낮으면은 뭐 이런 쪽이 불용화가 되고 pH가 높으면은 이런 쪽이 인상 같은 것들이 불용화가 되고 요런 영향이 있습니다. 불용화 영향이 있고 적정 pH는 작물 관계없이 토양 6.5, 수경 재비 5.5. 왜 그래? 수경 배지는 5.5지만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거기 물에 잠겨져 있잖아요. 논도 pH 낮아야 돼요. 그러면은 물을 담수를 하면 pH가 적정 pH로 올라갑니다. 물을 가두면은 물에 잠겨 있으면, 근데 보통은 그냥 물에 잠겨 있는데 버티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pH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통 토양은 다 공통이다. 아닌데요. 어떤 거는 뭐 포도는 보니까 7.5가 적당하다고 유튜브에서 그랬는데요. 뭐 블루베리는 뭐 4.5가 적당하다고 유튜브에서 그랬는데요. 이거는 양분이 잘 녹아나오는 정도 적정 pH가 6.5라는 거예요. 이건 작물하고 관계가 없어요. 작물이 이용하기 좋게 녹아나오는 데가 6.5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pH 낮은 데서 하는 애들은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미생물과 좀 관계가 돼요. 미생물과 좀 관계가 되고 pH가 높은 상태에서 기르는 게 더 좋다던데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좀 미생물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미생물 관계니까 여기서는 토양에 비료가 잘 녹아나는 pH는 6.5다. 이거는 작물이랑 관계없어요. 토양만 본 거예요. 작물이랑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pH 대비 7.0, 100 대비 뚝뚝뚝뚝뚝 이렇게 비료 유효도가 산성화될수록 떨어지고 요 5.5 밑에 정도로 떨어지면은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돼. 빨리 pH 계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흔히 알려진 대로 이제 pH가 높으면 가스 피해도 많이 나죠. pH가 5.5 이하면은 무수질산, 아질산 가스가 발생하고 7.5면 암모니아 가스인데 결국 둘 다 뭐예요? 질소예요. 질소가 어떤 형태로 변해가지고 작물에 가스 형태가 돼서 피해를 주느냐의 차이인 거고, 요것도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작물 생리나 이런 거는 토양학과니까 안 할 거니까 있나? 소장님이 조금 하시겠구나. 소장님 좀 하시겠지만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내가 pH는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잎이 노랗게 변한다. 그러면은 무수질산, 아질산 가스는 기체가 무거워. 그래서 아래쪽부터 이렇게 황화가 돼요. 이렇게 점점이 박히고 아래쪽부터 황화가 되고, 이 암모니아 가스 피해를 받으면은 얘는 기체가 가벼워. 그래서 위 상단부 어디 할 거 없이 군데 다 반점이 생기면서 또는 황화되면서 이렇게 뭐 불특정, 그 공기 흘러가는 대로 불특정하게 이렇게 반점이 생겨요. pH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토양 검정 먼저 하셔야죠. 일단 뭐 pH가 얼마인지는 알아셔야 되잖아요. 저희 센터에 갖고 있는 기계가 그래도 몇백만 원짜리는 돼요. 그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뭐 집에서 조금 있는 거 몇십만 원짜리 가지고 안 맞네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기계가 그래도 그렇게 싼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토양 검정을 하신 다음에 낮았을 경우에는 속효성으로 주시려고 하면 생석회나 소석회 다들 아시죠? 석회를 주시고, 얘들은 물 닿으면은 저기 그 열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위험하니까 작업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효성으로는 탄산석회가 있는데 얘는 거의 분해 안 돼요. 거의 분해 안 돼요. 우리 뭐 분필가루 같은 거요. 거의 분해 안 되고 진짜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계량하실 때 소석회, 석회고토 등 토양 시비를 300평당 식재 전이시라고 하면 이제
식물이 없으니까 조금 더 양을 더 증량해서 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양토 같으면은 한 10포, 식양토, 양토에 따라서 이제 양은 좀 달라지고요. 생육기 때는 조금 일단 피해 안 가는 게 중요하니까 pH가 높아도 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소석계 5포 정도 이내로만 사용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pH가 낮다고 해서 한 번에 계량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식물이 그 장애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팍 하면은 그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혈압이 높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피를 쫙 다 뽑아보면 돼요? 혈압약 먹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서 사는 거지. 그래, 조금씩 이렇게 계량을 하시고 생육기 때는 인산비료는 용성인비 뭐 이런 건 다 하시니까 유박비료나 미부숙태비, 산성비료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석회포화액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아마 사용하는 법을 많이 일러주실 텐데 간략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기 물통에다가 까짓것 넣고 그러면 위에 둥둥 뜨는 물만 아래 가라앉은 거는 쓰시면 안 되고 위에 둥둥 뜨는 물만 상등액만 얘를 걷어 와가지고 그를 10배 희석해서 관주할 때 그냥 물 뿌려주시면 돼요. 위에 둥둥 뜨는 물만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막 형성돼요. 이게 석회에 넣어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얗게 우리 쌀뜨물 같이 이렇게 가지고 뿌옇게 막 형성되거든요. 그거 쓰시라는 게 아니고 거기 그 막 걷어내고 그 안에 이제 부유하는 그 뿌연 물 그거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 바닥에 가라앉은 물 쓰시면 안 되고 그거 상등액을 10배 정도 희석해서 쓰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왜 벌써 이게 나왔지? 높은 토양 이걸 하나를 건너뛰었구나. 네. 그리고 pH가 높은 토양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 줄 때 이제 질산칼슘, 질산가리, 질산칼슘, 유한 그러니까 황산암모늄 같은 것들이 이제 pH를 낮춘다고 돼 있는 이제 비료들이고 질소, 인산, 가리들이 이런 쪽들이 이제 pH를 낮춰주는 비료들입니다.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관주 시에는 이런 비료들을 쓰실 때 관주로 줘야 된다. 나는 그래 뭐 토경이지만 토양재배지만은 관비기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비료를 10배 희석해서 살포시에 이제 5kg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300평에 5kg가 비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이제 뭐 600평이다 그러면 10kg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1000배 희석해가지고 그 물량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완숙탭이나 구연산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pH를 좀 낮춰주는 물질들이에요. 그리고 식재 전에는 유황을 사용하시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pH를 낮추기 위한 유황량은 이제 사질토, 양토에 따라서 내가 뭐 20cm까지만 계량할 거냐, 15cm까지만 계량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0.5, 1, 뭐 1.5,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pH를 4.5로 맞추기에 이제 블루베리겠죠. 딱 보니까 블루베리 같으면은 요 정도 양으로 정해져 있고 요거는 아마 교재에 다 있을 거니까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하나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유황 혼합할 때는 일단은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들 그 농약을 칠 때나 인공수분을 할 때나 아까 경운을 할 때나 환경 조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조건이 그 조건에 맞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조건이 맞는 날 바람이 없고 뭐 이렇게 토양이 그 토양 습도가 적당한 때를 맞춰서 토양 여기가 건조하지 않다는 거는 적당히 그 내가 만져봤을 때 물기가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춰지는 정도만 돼도 돼요. 그러니까 비춰지는 정도만 그러니까 짜서 물 나오는 건 너무 과습한 거고 물기가 비춰지는 정도만 되면 되고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작기당 그러니까 300평당 50kg 이상은 금지.
보통 땅은 이렇게 50kg까지 안 들어갈 텐데 보시면은 식토 같은 경우는 점질 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양토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내가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시면은 양토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0.5를 낮추려고 했는데 50kg라면 50kg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그래도 50kg 걷지만 하세요. 그러면은 0.5를 낮추는 게 아니라 0.2나 뭐 0.1이나 뭐 이 정도를 낮추게 되겠죠. 그래도 식물에는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50kg 이상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유를 좀 두시고서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려요. pH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할 때는 너무 조급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황액을 관주해서 응급처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유황액을 여기 유황대 물을 1kg에 8리터에 1kg 정도 해서 유황이 잘 안 녹거든요. 그래서 끓는 물에 녹이거나 해서 이 유황액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농약 우리 뿌리는 그거 가지고 안으로 찔러 넣어서 그 긴급하게 이제 pH를 낮출 때는 이런 식으로 포도 같으면 사과 같으면은 뭐 밀식재배 그러면 4, 5개소 같은 거 찔러 넣어줘서 유황액을 넣어 주시면 이제 pH를 이제 조금 급격하게 이제 회복시켜야 될 때 이제 응급처치 수단으로 쓰는 건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주 얘가 이제 죽을 정도로 아주 그냥 큰 뭐가 사고 정도 수준의 뭐가 났을 때나 쓰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왜 그 심폐소생술 하면은 뭐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살리지만 얘는 다치긴 다칩니다. 나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응급 처치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만 그냥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이제 이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이제 전기 전도도고 요것도 이제 아마 뭐 다른 데서 교육 같은 거 받으시면은 다들 한 번씩은 언급하시는 내용이실 거고 그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뭐가 녹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가 물에 녹아있어. 이 비료가 비료인지 아니면은 그냥 얘가 쓸데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녹아있어. 그거를 그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정도를 보니까 얘가 뭐 얼마 많이 녹아있다. 뭔지 모르지만 물 1리터당 1지멘시퍼미터는 물 1리터당 약 640g의 뭔가가 일단 녹아있어. 그거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씨를 구성하는 제일 많은 것들은 사실 질산이에요. 질산태 질소. 그러니까 양분이에요. 양분이 제일 한 70% 차지하고 나머지 20% 정도를 이제 황하고 염소 같은 것들은 좀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음이온. 음이온들이 이 씨를 대부분 구성하고요. 양이온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양이온은 땅에 붙어 있겠죠? 토양에 붙어 있어요. 뭐, 토양이 마이너스니까. 모든 이온의 총합 농도고 전체 비료 물질의 농도를 파악하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뭐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전체 농도를 확인하는 거고 대부분은 이 지멘시퍼미터면은 재배가 가능하지만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씨를 높여줘야 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 이제 안 좋은 요소를 됐을 때 대부분의 과수는 이하여야지 되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과수는 비료를 적게 먹는 작물입니다. 그거를 알아두세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정된 거 보니까 1이더라고요. 1. 아주 옅은 비료 물만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버틸 수 있는 게 2가 기준이지만 더 이제 높아질 수도 있다. 특히 채소류 같은 경우는 많이 먹는 애들은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옆에 이제 땅에 허옇게 끼고 뭐 이러니까 이제 노지에서는 거의 그럴 일은 없죠. 뭐 왜냐하면은 다 비에 씻겨 내려가니까 없지만
요거가 이제 염류 집적이 되면은 이렇게 허옇게 끼고 뭐 이끼도 끼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소금물, 그러니까 뭐 강사님들이 대부분 쉽게 부위해서 이렇게 배추 뭐 소금에 절인 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 이제 농도가 높아지니까 여기 있는 그 땅에 있는 물을 끌어 당기는데 힘이 더 많이 소요가 돼요. 아까 물리할 때 배운 그 킬로파스칼이 33킬로파스칼이 적당한 압력이라 그랬는데 1지멘시퍼 미터당 16킬로파스칼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힘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물별로 이제 주요 농도가 다른데, 이씨 농도가 다른데, 수량 감수 정도가 이제 여기는 이제 아예 이제 못할 곳이라 그러는 거고, 벼가 높죠. 벼가 높고 쭉쭉쭉쭉쭉 나가고, 수박, 멜론, 우리 지역에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오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물하고 그 나와 있고요. 이제 토마토, 시금치 이런 애들은 뭐 2.5 이렇게 뭐 수량 뭐 올리려고 하면은 이씨를 그 때에 따라서 높여줘야 됩니다. 이씨를 때에 따라서 높여줘야 되고, 딸기, 당근 이런 애들은 이씨가 높았다고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작물들이고, 보통은 이제 그래서 보시면 딸기는 뭐 여기서 지금 0%에서 지금 1만 넘어가도 이제 점점점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씨를 좀 많이 낮춰서 작물별로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염류장애를 일으키는 비료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질산 나트륨을 100으로 봤을 때 뭐 요런 거는 뭐 염화칼륨이나 이게 염소가 들어있으니까 염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를 질산이 가지고 있고 20%를 염소나 황이 가지고 있는데, 그 염소나 황이 들어가는 비료들은 어찌됐건 간에 좀, 특히나 황은 조금 그 작물이 활용이라도 하잖아요. 과수할 때 이제 냄새, 향기 성분이 되니까. 근데 염소는 그렇게 큰 양이 필요하지를 않아서 계속, 그러니까 염류 집적하는데 좀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퇴비도 염류 집적의 원인이 많이 됩니다. 퇴비가 염류 집적을 안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 저번 시간에 퇴비가 완전히 부숙되면 양분을 다 없앴기 때문에 퇴비가 그 이씨를 없앤다. 그 선생님께서 부숙 잘된 퇴비를 써라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 퇴비가 부숙이 됐어도 염류 집적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완전 부숙된 퇴비라는 거를 구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퇴비를 뿌릴 때마다 이거 검사를 하거든요. 분석을 하면 전부 좋게 오케이 나는 퇴비. 그거는 이제 부숙이 잘 됐다는 거고, 그 퇴비 자체로 이제 퇴비의 이제 개념이 조금 이렇게, 퇴비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조금 우리 현대에 와서는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분리가 됐어요. 그런 지금 염류 집적이 안 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전적 의미에서의 그런 퇴비들은 그 셀룰로즈나 헤미셀룰로즈하고 리그닌 뭐 이런 탄소 유기물만으로 이루어진 애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질소라든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이. 부숙과는 별개로. 왜냐하면은 퇴비도 아까 토양은 계속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퇴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걔도 계속 미생물 사이클에 의해서 얘는 언제는 또 이씨를 낮췄다가 다시 이씨를, 걔가 또 미생물이 사멸하면서 그 나온 애들은 또 다시 이씨를 높여요. 그렇게 그 순환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걔가 부숙이 됐느냐, 아니면 얘 미생물이 살아있는 상태였냐, 아니면 그 걔가 미생물이 죽어가지고 또 다른 대사산물을 냈느냐, 그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보는,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나오는 퇴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퇴비라고 하는 우분 퇴비, 돈분 퇴비 하는 축분 퇴비들요, 그런 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그 염류 지수가 좀 높게 나왔고, 만약에 저기 산에서 긁어다가 낙엽 같은 거 긁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뭐 부엽토 같은 거, 퇴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 이렇게 집적은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씨가 4 정도 되는데 예. 이제 퇴비도 넣지 말아야겠어요, 그죠? 아니 꼭 넣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부엽토나 뭐 이런 지금 완전 부숙된 퇴비, 헤미셀룰로즈나 이런 식물 원으로만 이루어진 애들 그런 거면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염류를 높이거나 오히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미생물 활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축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영양분이 조금 들어갔다, 얘는 먹으면은 왠지 그 뿌려주면은 나무가 잘 자랄 것 같다, 그런 류의 퇴비들은 그 주시면은 염류에는 도움이 안 되죠.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네. 그리고 광량이 많고 고온일 때는 이제 이씨를 조금 낮춰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토양 이씨를 높이면은 생산량 그 감소하지만은 맛과 품질이 조금 좋아져요. 조금씩. 그리고 과수에서는 적용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과수는 너무 이씨에 민감해서 높아지면은 애들이 그 비실비실해. 근데 채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짭짜리 토마토. 거기 소금물을 갖다 들이불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씨를 확 높여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당도, 내부 당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토마토는 염류에 대한 저항성이 강했죠. 그러니까 토마토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과수에서는 썼다가는 안 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은 좀 쉬실까? 그럼 이어서 하고서 빨리 끝낼게요. 이씨 관리는 높은 토양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 이것도 사실은 몇 가지 없어요. 그리고 또 실효적인 방법도 몇 가지 없고, 일단은 담수 재현법은 물 담았다가 배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에 있는 비료를 씻어내는 거니까 좋겠죠. 근데 이런 주의사항도 주의사항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실행하기가, 물을 끌어와서 다시 담수를 했다가 다시 배수로를 통해서 빼내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나 뭐 과수 같으면은 할 수도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시설 채소에서 휴경기 때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방법이고, 뭐 시설 채소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많은 물량을 구하기 어려워서 조금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제 객토죠. 이제 염농도가 높은 토양을 외부 토양으로 교체를 해주는 건데, 요것도 이제 대공사죠. 아까 뭐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마사를 박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디서 뭐 이렇게 뭐 공사하는 데나 뭐 이런 데서 토양인데 그걸 버리려고 하는 토양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흙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적당한 흙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방법이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 밭에 있는 걸 가지고서 굴삭기를 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안에 있던 흙을 끄집어내고 바깥에 있던 걸 넣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마찬가지로 하우스로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하우스는 물의 이동이 밖으로 배출 안 되는 거 아시죠? 위에 상부 온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열어놓고서 해야 돼. 어느 정도 배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열어놓고서 하셔야 되는 방법이고, 비를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이것도 결국은. 그래서 방법은 있으되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도 하긴 합니다. 호밀이든 옥수수든 일단은 다비성 작물을 심어가지고 재해석 건져내는 거고, 아까 그
그 벼가 염에 조금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기 충청남도 쪽이나 저기 전북 쪽에 그 개간지, 간척지에서 수박 농사 지시는 분들은 벼 농사를 져요. 벼 농사를 져서 벼를 베 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러고서 수박 농사 짓고 다시 벼 농사 져서 가서 빼서 버리고, 계속 염이 유입되니까 거기는 그런 식으로 이기작을 하는데, 한 기작은 그냥 벼로 그냥 그 염 빼느라고 그런 방법을 많이 쓰셔요. 저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쪽 지역에서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분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빼고, 그런 것들을 부숙되지 않은 유기물하고 미생물을 같이 투입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나눠주는 유용 미생물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같이 투입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다만 여기서 문제 되는 거는, 과수에서는 요게 들어가 가지고 부숙이 일어나는 과정, 유기물이 한마디로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우리가 뿌리가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뿌리가 나오는 시기, 또는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2차 뿌리 나오는 시기, 생육기랑 겹치면은 얘는 산소 경합 작용도 있고 해가지고 좀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미생물들이 경합을 하거든요, 뿌리랑. 그래서 새 뿌리가 나오는 시기에는 조금 지양을 해주신가, 아주 초봄, 그러니까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그 새 뿌리 나오는 시기랑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나무 같은 경우는 그 시기는 조금 피해 주세요. 염 농도를 낮추도록 하시려고 해도. 비료도 이제 지호성만 쓰셔야죠. 염화가리보다는 황산가리 쓰시고, 그리고 인산이 많은 토양에는 퇴비만 투입하세요. 그 퇴비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킬레이트 작용. 그 얘가 비료 성분을 붙잡고 있다가 걔가 분해되면서 서서히 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산이 많은 토양, 인산집적 토양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돌덩이 형태로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용하지는 못하는데, 토양 검정만 받아보면 인산 많다고 나오고, 그렇게, 그러니까 성분은 많은데 이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기물에다가 묻혀두는 거예요. 이게 잡아두게 하는 거예요. 또는 킬레이트에 잡아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비에 흡착돼 있다가, 퇴비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퇴비는 자꾸 분해됩니다. 분해될 때 얘가 조금씩 내주면서 인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인산이 또 이렇게 돌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는 산성 물질로 깨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기 물질들은 그 처음에 그 분해가 되고 썩고 분해가 될 때는 결국 유기산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산성 물질이에요. 걔네들이 깨져요, 일부를. 유기산으로, 뭐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빙초산, 구연산, 목초액 뭐 이런 애들 다 유기산이에요. 유기산화 되면서 산도를 좀 낮춰주면서 그 결합도 깨주고, 걔가 붙잡고 있으면서 그 이제 서서히 공급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조금 제시를 해주고요. 비료 감량 본인 밭이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표준십이랑 여러분들 나오는 양에서 내가 2에서 2, 5 사이다 그러면은 표준량을 3분의 2로 감해 주셔서 비료를 주세요. 이시가 높다 하면 검정 처방서 보시고서. 그리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킬레이트제 처리를 하시는데, DTPA랑 구연산을 활용하시고, DTPA랑 구연산의 차이점은 얘가 좀 약해. 구연산이 유기산이라 그랬죠. 얘가 좀 그 견디는 힘, 그러니까 분해되는 속도도 좀 빠르고 흡착하는 힘도 좀 약하고, 얘는 화학물질이라서, DTPA는 화학물질이라서 조금 오래 견뎌요. 그래서 작기가 오래되는 작물, 몇 개월 이렇게 가는 작물들 같은 경우는 DTPA를 많이 쓰고요. 이제 작기가 짧은 것들, 뭐 2개월, 3개월 안에 승부가 난다 그러면은
잠깐 얘를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그 시기만 조금 그런 거예요. 이게 약 먹어서 이거 끝날 때까지만 버텨라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이제 채소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과수에서도 내가 당장에 생육기예요. 내가 지금 세포분열기야. 5월달 세포분열기죠, 대부분 과수는. 그때는 질소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pH가 워낙 안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비료를 주면 뭐하나? 이 비료가 다 날아가는 걸.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녹여서 주면서 pH를 얘네들이 오래 가는 건 아닌데 일시적으로 낮춰서 비료 효율을 조금 높였다가 점진적으로 개량할 때는 이제 꾸준히 주셔야겠죠. 그래서 관주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관주할 때 사용하시고 요렇게 이제 비율대로 녹여서 희석을 해가지고 주시는데 여기서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아까 처음에 물 주는 양 계산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는 물 주는 양의 최대치를 넘어서 물을 주면 안 돼요. 이 희석 비율은 지켜도. 그러니까 이렇게 끓는 물 5리터에 680g을 녹여서 5톤의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이 녹인 5톤의 물이 내가 한 번 관주할 때 들어갈지 2번 관주할 때 들어갈지 아니면은 3번 관주할 때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물 주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가 한 번에 주는 양이 이거를 한꺼번에 내 밭에 다 밀어 넣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석을 해놓고서 내가 한 번에 물 줄 때 한 2톤씩 준다 그러면 3번에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양이 680g의 그 양이. 근데 그거를 조급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나는 680g을 한 번에 줘야겠다 해서 확 주면은 물을 과량으로 줘서 물 때문에 걔가 숨 막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토양 개량할 때 계속해서 한 뭐 3번, 4번은 반복된 얘기 같아요. 얘를 조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그 정도가 있고 그 이제 뭐 pH, EC 뭐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으면은 pH 안 좋으면 비료 효율이 떨어지고 생육이 안 좋아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이거 뭐 경작하는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작물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물을 잘못 주면은 그거는 작물을 죽입니다. 그거는 명심하세요. 강산이니까 요건 주의하시고 여기까지 나온 pH 교정, EC 교정 모든 물질들은 다 장갑 다 끼시고 웬만하면은 보호구 다 착용하시고 특히나 눈에 안경 같은 거 꼭 끼시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다 그래요. 지금 pH 조정, EC 조정에 나온 모든 물질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질의응답 받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토양에 파란 이끼가 끼는 게 왜 그러세요? 아, 파란 이끼가 끼는 거는 대부분 인산 비료가 많아서 그래요. 인산 비료가 많은 이유는 뭐 인산질 비료를 많이 주셔도 많이 끼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일반적인 경작지에서는 그 축분 퇴비를 많이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축분이 들어간 퇴비가 많이 들어갈수록 인산이 많이 껴요. 그러니까 인산에 의해서 이끼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 인산 때문에 그래, 인산. 예. 저기 먼저 드셨어요. 예. 저는 물어볼 게 산성한 토양이 5.5인데요. 예. 만약에 제가 거기에다 물을 하나도 안 되면은 예. 알칼리로 변할 수 있을까요? 물을 하나도 안 되면요? 물이 아예 안 들어가요. 그냥 말라. 물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측정하는 pH 상에서는 측정 불가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물에 녹아 나오는 걸 가지고 측정한 거거든요. 저거 pH가.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하는 우리 토양 그 알갱이의 pH하고 우리가 측정하는 pH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알갱이 pH가 따로 있고요. 거기 그 주변에 그 녹아져 있는 그 수소 이온의 농도 pH가 따로 있고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가 물에다 희석을 하거든요. 5배 희석을 하거든요. 거기에 녹아져 나온 수소 이온의 농도가 좀 달라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거 다시 물 대시면 다 도로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씨를 제일 높이는 비료가 예? 예? 씨를 제일 높이는 이 씨를 아까 여기 거기 아마 교재에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 여기 지금 높이는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그러니까 딱 맞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러시 말고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은요 물에 풀어봐서 물에 잘 녹으면은 걔가 이씨를 많이 높여요. 잘 풀어지는 애일수록 이씨를 요소도 그렇고 저기 뭐 아까 말씀해 염화가리보다 황산가리 되게 안 녹잖아요. 황산가리는 되게 안 녹아요. 그 우리 관주하시려고 하면은 염화가리는 잘 녹아요. 그 이런 애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좀 많이 높여요. 그렇게 그냥 딱 그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파악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아까 만약에 녹비작물을 심었을 때 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녹비작물 심어가지고 예. 배치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말려서 넣어야 됩니까? 로터리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예,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거는 우리가 그 소목이려고 키우는 풀이 아니잖아요. 토양 개량하려고 키우는 풀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그냥 걔가 씨가 생기던 이렇게 노랗게 변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던 가만히 내비두시고 다만 우리가 그거를 베는 시기는 내 작업이 불편할 때. 초록색 시기도 상관없고 노란색 시기도 상관없고 키가 이렇게 좀 나치막 해도 상관없는데 내 작업이 불편할 때는 그냥 베버리시는 거고요. 근데 가만히 내비두면 내비둘수록 그 토양 개량의 효과가 커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종자가 맺혀가지고 아예 수그러질 때까지 내비두면은 토양 개량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좋긴 좋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걔 때문에 내가 작업이 불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오이밭 같은 경우는 그 호미를 심어놓고서 그냥 아예 그냥 풀로 아니 비닐로 완전히 덮어버렸잖아요. 그냥 네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알 바는 아니고 그냥 네가 하는 대로 조금씩 개량만 하면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질문 없으실까요?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